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그리고 한 회사의 임원으로서 아주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워킹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주어진 역할 모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이라 제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직장인으로서 잘 해내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도 많아요.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잘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훌륭한 직장인으로 사는 제가 여전히 멋지다며 엄지를 치켜올리는 남편과 일하는 엄마를 항상 응원해주는 아들, 딸 덕분에 힘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듯 제 가족들은 직장인으로서의 제 가치를 인정해주며 서로를 보듬어주는 소중한 존재이지만 이런 저를 깎아내리지 못해 안달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제 동서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하지는 못할 망정 항상 눈에 보이는 성과에 집착하고 사람을 조건으로 따지는 동서들을 그래도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한테나 통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성격이 무던한 편이라 그러려니 늘 넘어가고는 했는데 정작 저보다 제 남편이 저를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인 동서들에게 아주 화가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내 마누라 발끝에도 못 미치는 인간들이 감히 누구 앞에서 내 아내를 무시해? 내 도움 없었으면 사람 사는 꼴도 못 갖추고 살았을 것들이. 아주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냥 저희는 아주버님 조건에 비해서 형님 조건이 떨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고정하세요, 아주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희 남편이 부처님 가운데 토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거든요. 평소에는 늘 허허 웃는 낯이라 좀 얕잡아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은 편인데 저들 역시 제 남편을 그렇게만 봤겠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저 깔보다가 저보다 또 더 저를 아끼는 저희 남편에게 호되게 세상 매운맛을 본 동서들이었죠. 대체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남편은 삼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형제 모두 머리가 좋은 편이라서 좋은 학교 나와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도 제 남편이 공부 머리가 제일 좋았어요. 셋 중에서도 군계 일학이었죠. 대학도 가장 좋은 곳을 나왔고요. 저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저희 친정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 동기로 만나 남편과 유난히 마음이 잘 맞았던 것도 첫째로 태어나 집안 기대를 한껏 받으며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에게는 도련님이 되는 둘째 시숙과 셋째 시숙 역시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까지 이르게 된 경우였어요. 아무래도 다들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기 마련이니 그게 자연스럽기는 하죠. 하지만 맞이인 저희가 가장 먼저 결혼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일에 욕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대학 졸업하고는 대학원에 진학한다고 박사학위까지 마친 후에는 제 커리어 쌓느라 바빠서 결혼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를 고려하면 슬슬 혼기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공부 욕심 많은 큰딸 뜻에 군말 없이 따라주시던 저희 친정 부모님조차 이제는 일 좀 그만하고 시집 갔으면 하고 내심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항상 지지해주고 같은 사회인으로서 존중해준 것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나 당신 일 욕심 많은 거 좋아. 처음부터 모르고 연애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시집 간다고 그 좋은 머리에 집안에만 틀어박히는 게 오히려 사회적인 낭비야. 난 언제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도 저지만 그 사람도 장남인데 잘난 장남이 여자친구 기다려준다고 홍기가 넘어가도록 장가갈 생각을 하지 않으니 시부모님 속이 어지간히 타실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까지 아쉬운 소리 들리지 않도록 남편이 참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 사람이 내 짝이다 싶을 정도로 저를 많이 배려해준 사람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편 동생들이 형님을 앞지르고 먼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특히 둘째 시숙의 경우에는 예정보다 이르게 아이가 먼저 생기는 바람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한 해 후배와 교제 중이던 둘째 시숙은 이제 막 취업을 해서 모아둔 돈도 변변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둘째 동서가 둘째 시숙이 군대 가는 동안 대기업에 취직을 하긴 했지만 이제 연차 얼마 되지도 않은 직원이 덜컥 임신까지 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으니 동서도 여간 회사 눈치가 보이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둘 다 아직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점점 배는 불러가고 있으니 결혼을 미룰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렇게 둘은 결혼할 여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서둘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숙 사정도 그리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혼 당시에 셋째 동서가 대기업 취직 후 돈을 좀 모으긴 했으나 문제는 셋째 시숙이었어요. 무슨 팔자에도 없는 사업병에 걸렸는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동기들과 스타트업 기업을 연다 어쩐다 시간만 죽이다 벌써 몇 년을 허송세월했거든요. 자기가 머리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본인이 선택한 게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좀처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좋은 머리로 고생을 하는 경우를 저희 학교 선후배 중에서도 자주 봤어요. 사람이 학벌만 좋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걸 저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시숙이 딱 그런 경우였죠. 형제 모두 잘난 머리로 어릴 적부터 공부 잘한다고 칭찬만 받아왔으니 자아가 비대해지기 쉬웠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늦게 깨달을수록 본인 고생만 커지는 법이죠. 결국 뒤늦게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지만 그보다 더 어린 인재들이 널렸는데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신입으로 그 나이 직원을 선호하지는 않으니까요. 결국 본인 욕심보다 훨씬 못한 직장에 다니게 된 셋째 시숙이었습니다. 아마 그나마 셋째 동서가 일찍 자리를 잡지 않았더라면 둘은 훨씬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각자 좋은 조건의 여성들과 결혼을 했으면서도 두 시숙들 결혼 초에는 꽤나 고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형님이 워낙 자리를 잘 잡았으니 선뜻 먼저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고생이 더 커졌겠죠. 그 고마움을 알아서인지 시숙들이 남편에게 참 잘했습니다. 형수인 저한테도 참 잘했고요. 아직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도 저희에게 형수 되실 분은 저 하나뿐이라며 곧잘 추켜 세워주곤 했어요. 우리 형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형수님. 여자라곤 형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저러다가 진짜 노총각으로 늙어 죽겠어요. 얘가 경진이 부담스럽게 왜 이래. 때 되면 하겠지. 형이 이렇게 패기 없으니까 우리가 옆에서 더 이러는 거야. 남자가 할 땐 박력 있게 딱 얘기할 줄도 알아야지. 확실히 부드러운 남편 성격에 비해 사람도 좋아하고 말투에 자신감이 넘치는 시숙들이었습니다. 워낙 오래 본 사이라 예비 시댁 식구가 될 사람들이라는 부담감보다는 저도 그들을 편히 대했어요. 그래서 결혼해서도 시댁 식구들과는 잡음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줄만 알았습니다. 연애를 제법 오래 했기 때문에 이미 양가 부모님들과는 모두들 안면이 있었고 큰아들 늦은 결혼의 원흉이긴 했으나 남편이 워낙 제게 유별나게 굴었기 때문에 저 아니면 결코 결혼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계셨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남편의 유한 성격은 시부모님 유전이었기에 이런 부족한 며느리도 사랑으로 감싸주셨죠. 저희 친정에서 제 남편에 대한 대접은 거의 국빈 대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잘난 딸내미라고 하더라도 남편 조건 역시 그에 못지 않았고 지금이야 여자들도 자기 목소리 내며 어깨 펴고 사는 시절이라고 하지만 저 시집 갈 때만 하더라도 여자가 너무 조건 좋은 것도 결혼 상대로 그리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결혼하면서 일 정리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데 일 욕심 많은 저를 다 이해해주고 거의 연애 10년을 기다려주는 남자는 정말 흔치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 제 남편은 귀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우리 허서방이 우리한테는 은인이다 은인이야. 아니었으면 우리 경진이 저 고집스러운 성격에 어디 시집이나 가려고 들었겠어? 허서방이나 되니까 우리 딸내미 감당되는 거지. 암만 우리 사이가 최고지. 우리 딸이랑 천생연분도 이런 천생연분이 없어. 민망하게 또 그러신다. 제가 경진이 만나 복이 많죠. 저희 친정부모님도 남편도 서로에게 참 잘했습니다. 제 친정 자매들 역시 남편을 참 잘 따랐어요. 똑똑한데 잘난 남편답지 않게 잘난 척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서글서글한 사람이었으니 동생들이 잘 엉겼죠. 남편이 아들 부잣집 맞이였다면 저는 딸 부잣집 맞이였어요. 제 동생들 입장에서 남편은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오빠의 이상형이나 다름없었어요. 제 언니보다 형부를 더 잘 따르는 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어째 자기만 보면 어리광이 느는 것 같아. 나야 형부라고 불편하게 생각 안 하고 편하게 대해주니까 좋지.
나 자기 가족들이랑 어울리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 알잖아. 어쩜 말도 저렇게 이쁘게 하는지 역시 제가 선택한 남자였습니다. 많이 배운 여자, 먹물 많이 찬 여자는 드세서 좋은 신부감 되기는 글렀다는 말을 창피할 줄도 모르고 하는 제 주변 가부장적인 남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남자였습니다. 친정 부모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결혼할 생각도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남편의 삼형제 중 가장 늦게 저희가 웨딩마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양가 부모님들이 모두 눈물바람이었어요. 양쪽 집안에서 저희 결혼을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남편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 했지만 제 욕심 때문에 양가 부모님은 물론 남편까지 너무 기다리게 한 것 같아 죄송스러웠어요. 그런 만큼 결혼해서 시부모님께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정말 잘하리라고 굳은 다짐을 먹었습니다. 그런 만큼 결혼해서 시부모님께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그렇고 정말 잘하리라고 굳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저한테 참 잘하는 사람이었지만 같이 사니까 남편은 정말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어요. 저 결혼하고 나서 제 손으로 아침 차려본 일이 손에 꼽힐 정도예요. 제가 워낙 아침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아침 시간에는 늘 출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일 정도입니다. 반면 남편은 저보다 훨씬 잠이 적은 편이에요. 아침에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고요. 신혼초에는 저 깰 때쯤 이미 자기 출근 준비를 다 마치고 같이 먹을 아침까지 차려놓는 남편한테 민망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머쓱해하는 저를 보며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녁 준비는 거의 당신이 다 하잖아. 그럼 내가 아침 준비할 수도 있는 거지. 둘 다 출근하느라 바쁜 거 똑같은데 당신만 요리하라는 법 있어? 그렇게 지금까지 남편이 차려주는 따순밥 먹으며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 때와 한결같은 모습에 제가 남편 하나는 참 잘 골랐다 싶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던 친정 부모님도 이제는 좋은 사위 만나 딸 자식 호강하고 산다며 좋아하십니다. 우리네 부모님들 보기에 요리야 결혼한 여자가 전담하는 일이니 처음에는 남편이 저 먹을 걸 챙기는 걸 보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더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 똑같이 설명하는 남편 말에 결국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허서방 하는 말 듣고 보니 그것도 참 일리가 있다. 그래, 일은 똑같이 나가는데 부엌 일은 우리 애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하지만 그건 그렇고 그렇다고 한들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 자란 남자가 그걸 잘못된 줄 알고 행동으로 보여주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나도 참 반성이 되네. 제 말이 딱 그겁니다. 잘못된 걸 알았다고 주변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남편은 한마디로 주변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자기들처럼 살면 편히 살 수 있는데 남편 하는 걸 보면 여자들이 한마디씩 할 테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저희 남편이 곱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럴수록 저한테는 더더욱 예쁘고 귀한 남편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 저희 남편을 보며 자라서 그런지 시숙들도 퍽 가정적인 남자들이었습니다. 비록 형님 수준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셋 다 술도 잘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칼퇴근하면 다른 데 안 가고 곧장 집으로 향하는 아내 바라기였어요. 시숙들은 벌써 저희보다 먼저 결혼해서 다들 시조카드를 두고 있었습니다. 다복하게 사는 시숙 가족들을 보니 저도 아이 생각이 절로 날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시대 가족들과는 돈독하게 지내면서도 아직 손 아래 동서들인 둘째와 셋째 동서와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저희 남편하고는 참 잘 지냈거든요. 저희 남편이 철마다 아이들 선물이라며 재수씨들 선물까지 잘 챙기기도 했고 가끔 만나서도 아이들도 참 잘 봐줬으니 동서들 입장에서야 더할 나위 없는 아주버니였겠죠. 결혼하고 나서는 온통 저한테 맞춰 사는 남편이었으니 이전보다 자주 볼 일이 적어져 좀 서운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해야지 싶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잘하니까 저도 남편 가족들과 얼른 친하게 지내고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동서들과 술자리도 제안했습니다. 진짜 아주버님 같은 남자 없어요. 요새 누가 10년이 넘도록 여자 기다려서 결혼하겠어요? 아주버님 조건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 통해서 선자리도 적지 않게 들어왔었는데 그걸 다 거절하시고. 왜 아니겠어. 사실 나는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결혼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 아주버님 나이는 점점 차는데 결혼 소식은 없고 그만하면 할 만큼 했으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실 줄 알았지. 정말 우리 아주버님만한 순애보가 없다고.
처음엔 별로 친하지도 않은 손윗동서의 술자리 제안에 대면대면 하던 동서들도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더니 본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 정도야 들어줄만 했습니다. 저희 결혼에 대해 주변에서 가타부타 말이 많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이 저를 기다리다 못해 제 남편이 저를 버리고 딴 여자로 갈아탈 거다. 뭐 그런 내용이었죠. 사정 모르는 남들이야 남의 이야기 그저 심심풀이로 쉽게들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제가 성격이 무딘 데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말에 크게 흔들리는 편은 아니에요. 동서들이 하는 말에도 별말 없이 고개만 주걱거리는 저를 보자 되려 그 둘이 머쓱해 보였습니다. 근데요, 형님. 저 예전부터 궁금했었는데요. 형님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셔놓고 왜 그렇게 작은 회사에 들어가셨대요? 제가 당시에 다니던 회사 규모가 작기는 했어요.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따면서 공부를 마친 후에는 학교 연구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력이 좀 쌓였더니 주변에서 저를 좋게 봐주신 모양인지 제법 제 평판이 괜찮게 소문이 났더라고요. 해외 학술지에 연구 논문이 실리면서부터 일명식도 없던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자리를 옮긴 곳은 같은 학교 선배이자 연구실 선배이기도 한 지금의 회사 대표님이 갓 설립한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직원이 10명이 채 되지 않았으니 중소기업 치고도 규모가 작은 편이었죠. 셋째 동서가 의문을 가질 만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회사 대표님이 내가 평소에 존경하던 선배님이시거든. 같이 일하면서 배울 점도 많았고 학교에서 인정도 받고 계시고 지금은 작아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자리 옮기게 됐어. 아무리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한 작은 회사인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전에 연구원 다니셨다면서요. 남 보기에도 그쪽이 훨씬 낫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제 미래가 걸린 일이니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 규모가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부 사업도 따내고 해외에서도 슬슬 입질이 올 정도로 작지만 내실 있는 회사였습니다. 같은 업계에서도 떠오르는 우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하지만 그거야 아직 업계 내부 사람인 저희끼리 이야기고 아무래도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회사 규모도 크고 이름도 유명한 대기업이 훨씬 좋아 보이겠죠. 두 사람 모두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아무래도 대기업 사원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을 테고요.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대기업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들어간 회사일 테니 애사심이 넘칠 수도 있죠. 물론 유명한 회사 다니는 것도 좋지. 그런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내 나름대로 내 장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거라 아직까지는 별로 후회된다는 생각은 안 드네.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 말했어요. 괜히 대기업 다니는 동서들 심기 거스르고 싶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전문 분야를 다루고 있다 보니 그걸 일일이 설명하는 것도 술자리 화제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그 얘기는 어영부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화제거리야 많으니까요. 형님, 아이 계획은 있으세요? 아주버님이나 형님이나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이제 더 미루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낳을 생각이야. 생기는 대로 낳는다뇨. 형님 이제 그러실 나이 아니에요. 일 그만두고 임신 준비만 해도 늦는다고요. 당시 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서야 30 넘어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늦었다고 하기도 민망한 나이지만 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시점만 하더라도 초산의 제 나이인 산모는 드물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 남편보다 제가 먼저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어요. 물론 남편인 괜히 제가 스트레스 받을까봐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보자고 하긴 했지만요. 그래서 저 역시 가급적이면 아이가 얼른 생겼으면 했지만 제 일에 대한 이야기까지 건드리는 건 좀 불쾌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욕심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부하고 커리어 쌓느라 결혼이 늦어진 건데 결혼과 출산 때문에 그걸 놓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걱정해주는 건 알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일만큼은 뭐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 아이 가지기 위해서건 낳고 나서건 일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어. 동서들도 조카들 낳고도 회사 잘 다니고 있잖아. 그거야 저희는 애들 낳을 때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또 저희는 대기업 다녀서 회사 복지도 잘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랑은 다르죠. 제가 중소기업에 다니기는 했지만 저희 회사 복지도 대기업 못지 않았어요. 애초에 선배 회사에 들어갈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작은 회사 들어가서 노동력 착취당하고 고생하던 친구들도 있었기에 그런 부분에는 예민한 편이거든요. 선배는 당시로는 흔치 않게 유학 경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선진적인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흔한 형태이지만 전 직원들에게 회사 지분 일부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했고요. 현재보다 미래가 기대되는 회사이기에 이런 점들이 모두 매력 포인트로 다가왔습니다. 한마디로 동서들에게 그런 걱정을 들어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점들 또한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것도 그냥 그렇게 넘겼습니다. 이래저래 걸리는 부분들은 좀 있었습니다만 이만하면 생각보다 그 자리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자신들이 다니는 대기업에 대한 자부심이 좀 지나쳐서 다른 사람 일자리를 좀 업심여기 있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기는 했으나 그런 사람들이야 워낙 많이 봐서 그러려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내내 직업인으로서만 산 저보다는 직장 경험과 결혼 생활을 모두 겪어본 동서들이 하는 말이 더 현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비록 그 둘이 제 손 아래 동서라고 하지만 결혼 생활을 저보다 훨씬 길게 한 사람들이니 손이 하면서 있지도 않은 권위를 내세울 생각도 없었고요. 무엇보다도 실전에서는 경험이 깡패 아닙니까? 결혼 전에 몇 번 보지 못해서 둘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두 사람이 손이동서인 저와 일부러 잘 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제게 공격적으로 나올 이유가 없었으니 결국엔 다 저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남들 귀에는 별로 그렇게 들리지 않았나 봐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명절을 맞이해 시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희 친정은 저보다 일찍 결혼한 여동생들이 있긴 해도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명절이라고 그렇게 시끄러운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댁에는 아이들도 여럿이다 보니 북적북적한 게 제법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명절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좀 정신이 없기는 했지만 이것도 나름 명절답고 괜찮다 싶었습니다. 차례 지내고 할 일 다 끝나고 나니 다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근황도 전하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얼마 전 동서들끼리 술자리를 가졌다는 말에 둘째 시숙이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형수님, 저희는 쏙 빼놓고 여자들끼리만 술 마시고 서운합니다. 도련님도 참, 저희는 저희끼리도 자주 봤잖아요. 다들 부인들이 어찌나 예쁜지 잘 보여주지도 않는 바람에 이렇게라도 얼굴 보고 대화 좀 했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그럼요.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 동서들이 내 걱정 많이 해주길래 내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걱정? 아, 우리가 아직 아기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동서들이 걱정이 됐나 봐.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작으니까 아이 준비하면서 다니기 힘들까 싶어서 걱정도 해주고. 아무래도 결혼 선배님들이시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얘기도 많이 해주더라고. 저는 정말로 호의로 받아들여서 이야기를 한 건데 두 동서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물들었습니다. 남편을 포함한 삼형제 얼굴도 뭔가 애매하더라고요. 그제야 내가 꼬아 얘기한 걸 굳이 쫙쫙 펴서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상황이 뭔가 요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자 남편이 애써 굳힌 얼굴을 풀고 말했습니다. 우리 재수씨들이 손희 형님 들어오셨다고 이래저래 걱정이 많으셨나 보네. 그래도 이 사람이 똑부러진 사람이라 걱정하실 일은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남편인 제가 이 사람 능력 있는 걸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걱정하신 만큼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능력 있는 걸 좋아한다는 부분을 힘주어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아내 직장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경고나 다름없었어요. 부드럽게 말하기는 했지만 평소에 워낙 싫은 말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지 두 동서들 표정이 경직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요. 아주버님이 여기서 어떻게 더 잘하시겠어요? 평소에도 그렇게 잘하시면서. 그럼요. 저는 두 분 닮은 조카 얼른 보고 싶은 마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급히 수습하는 둘을 보자니 내가 눈치가 없었구나 싶었습니다. 저 둘이 설마 저를 견제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미 이 집 식구로 잘 자리 잡은 사람들이고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겠나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죠. 동서지간이라는 거 생각보다 참 복잡한 거더라고요. 단순한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두와 잘 지내고 싶었기에 다음에는 이런 화제 꺼낼 때 좀 조심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좀 그렇네. 남의 직장 이야기는 그렇게 경솔하게 하는 게 아닌데. 집에 돌아와서까지 답지 않게 기분 나쁜 티를 내는 남편이었습니다. 자기 일로는 참 무던한 사람인데 저나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 문제로는 민감한 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에 처음으로 보는 남편 모습이었기에 저는 남편이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얘기 잘해놓고 뭘 아직까지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기분 나쁘지 않았어?
난 솔직히 아까 동서들 반응 보고서야 그게 내 신경 긁으려고 한 얘긴 줄을 눈치챘어. 나도 참 눈치 없다, 그치? 웃어넘기는 저를 보고 자기가 더 미안한 표정을 짓는 남편이었습니다. 아무렴 제가 아니라 남편이 나서서 한 소리 했는데 또 이렇게 은근슬쩍 제 신경을 긁으려 들기야 할까 싶었습니다. 뭐 저 정도로 긁힐 제 신경이 아니긴 했지만요. 그런데 동서들 입장에서는 결혼 전에 한 번도 자기들한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었던 아주버님이 결혼하고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다 제 딸처럼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그전에도 그들과 그리 잘 어우러지는 느낌은 아니었는데 저러고 나서는 은근히 저를 대화에서 배제하는 느낌이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싶으면서도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감정 상할 일을 겪었으면 아무래도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 먹기가 쉽지 않기는 하죠.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어쨌든 시댁 모임 중에 분위기가 흐려진 것도 사실이었으니 할 수 없다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시아버지 생신에 다시 온 가족이 시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챙겨드리는 시아버지 생신이었으니 저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마침 연구 성과로 인센티브를 받은 직후라 주머니 사정도 넉넉했습니다. 평생 명품 한번 써본 적이 없다고 하시길래 용돈과 함께 명품 지갑과 넥타이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명품은 시대를 막론하고 저렴한 적이 없었기에 그 당시에도 가격대가 상당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 형편에 지나치게 무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알고 있으니 남편도 굳이 말리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이렇게 단단히 준비한 게 본인 면이라도 세워주는 것처럼 으스케하는 남편이었어요. 시아버지한테 명품 선물하는 며느리라니. 내가 역시 능력 있는 여자 제대로 잡았지. 호태훈이 아주 봉잡았다. 하여튼 너스레는. 남편 말에 민망하면서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디 시아버지께서도 저렇게 좋아해 주셨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죠. 다행히 선물 받고 아버님이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내 팔자에 명품을 다 써보고 내가 우리 큰며느리 덕에 아주 호강한다. 고맙다 아가. 내가 아주 평생 아껴 쓸게. 아휴 아니에요 아버님 별거 아니에요. 해지면 새 걸로 바꿔드릴 테니까 아끼지 말고 편하게 쓰세요. 와 우리 형수님 멋있다. 역시 능력자는 다르네. 하여튼 너스레 떠는 건 이 집 남자들 유전인가 봅니다. 어머님까지 그 광경을 보며 만면에 미소를 띄우셨습니다. 이 분위기에 좀처럼 섞이지 못한 건 동서들 두 사람뿐이었어요. 우리 형님 시집 오셔서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무리하셨네. 당분간 좀 힘드시겠어요? 그러게 작은 회사에서 월급도 얼마 안 나올 텐데. 이번에는 눈치 없는 저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두 사람 말투에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주변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하게 가라앉았어요. 순간 성질을 못 이기고 내뱉어놓고 둘 다 아차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봤자 늦었지만 말입니다. 이 사람이 분위기 좋은데 괜히 왜 심술이야. 형수님이 어려서니 알아서 하시겠지. 작은 회사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왜 나와? 아니 우리는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그래도 이 사람이. 한창 분위기 좋았는데 순식간에 불화의 씨앗이 싹 탔습니다. 특히 시부모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면 내서 준비한 큰애 기분이 어떻겠냐? 받는 나는 또 어떻고? 그러게 말이다. 너희들 지금 너희 큰형님만 무안준 게 아니라 네 시아버지까지 물색 없는 사람 만든 거야. 좋은 날 이게 무슨 일이니? 중간에서 저만 괜히 새우등 터져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이 제 손을 꼭 쥐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저번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대체 왜 그렇게 이 사람 직장을 까내리지 못해서 날린 겁니까? 이 사람 능력 업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회사도 대표한테 직접 스카우트 받아서 좋은 대우 받으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과장직감 단 거고요. 중소기업이라니까 무슨 구멍가게라도 되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내실 있는 기업이라고 평판도 좋아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이전부터 어떻게든 이 사람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남편으로서 기분이 쏙 좋지 않네요. 앞으로는 더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아주 대놓고 경고하며 제 편을 드는 남편이었습니다. 동서들이 말실수한 게 있으니 아무도 그 말에 의의를 제기하지 않으셨어요. 방금 건 저도 동서들이 선 넘었다 싶었습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들지 않는 거고 굳이 어른들 들리시는 데에서까지 저러는 건 지나쳤죠. 물론 이번에도 제가 이야기하기도 전에 제 남편이 상황을 정리했지만요. 이런 걸로 절대 서운하게 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껏 좋은 선물 준비해서 시아버지께서 생신날 기쁜 마음만 가지셨으면 했는데 또 경솔한 발언을 한 돈서들 때문에 기쁨이 반감된 것 같아 저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하필 생신에 왜 그런 소리를 해서 다음에 저런 소리 하면 그때는 나도 제대로 한 소리 해야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애매한 분위기 속에 자리를 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지 않아 저에게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해외 특허까지 따내게 된 거였어요. 대부분의 프로젝트 책임자가 선배인 대표님이었던 예전과 달리 제가 단독으로 책임자로 나선 건이었죠. 당연히 대표님도 뛸 듯이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너 연구실 나온 거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해줄 거라고 했지? 여기서 훨씬 네 재능 펼칠 기회 많을 거라고.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가 않았어. 회사에서는 깍듯하게 직급으로 부르던 것도 있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대표님이셨습니다. 저 역시 뿌듯했어요. 연구실 시절 제 이름으로 논문 기재에 성공한 적이 있기는 해도 이렇게 눈에 띄는 성과는 저도 처음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긴 시간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과장으로 입사한 지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무려 부장 자리였어요. 아무리 작은 회사라고 해도 제 나이를 고려했을 때 초고속 승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장 직급이 없는 저희 회사에서는 다음에 승진하면 바로 이사진으로 경영 참여가 가능할 정도였어요. 규모가 작은 만큼 전문 인력으로만 채운 자리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는 날이 다르게 기업 가치를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상장한 이후 입사 때 제게 주어진 회사 지분의 가치가 쑥쑥 올라가고 있었고요. 이래서 회사 스타팅 멤버로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해요.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건 역시 남편이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전화를 받아놓고도 제가 승진 소식과 프로젝트 성공 소식을 함께 전하자 전화통이 떠나가도록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 우리 경진이 진짜 대단하다. 그동안 그걸로 그렇게 가슴을 졸이더니 결국은 해내는구나. 이제 이 과장님이 아니라 이 부장님이네? 신랑은 이제 간신히 과장 달았는데 우리 마누라는 부장님이라니. 내가 알아서 모셔야겠다. 이렇게 아니라 오늘은 축하 파티를 제대로 열어주겠다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켜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나보다 더 기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역시 이 사람과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신이 난 남편이 사방에 전화를 돌리는 바람에 온 식구들이 제 승진 소식을 당일에 접하게 되셨어요. 친정이고 시댁이고 할 거 없이 말입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들이 다들 고생했다며 내일처럼 기뻐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이제는 내 새끼 잘했다며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두 분 더 늘어나셨으니까요. 시숙들 역시 축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우리 형수님 진짜 대단하다. 나는 부장님은 배불뚝이 중년 아저씨나 돼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형수님은 벌써 관리직급이네요. 나 아는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형수님인 거 알아요? 우리 파티해야죠, 파티. 이런 경사에. 아휴, 파티는 무슨. 축하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한사코 거절하는 저에게 파티를 해준다고 난리가 난 둘째 시숙이었습니다. 저를 축하하려고 하는 것 또한 진심이었겠지만 얼마 전 시아버지 생신날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있었으니 제 승진 축하 겸 동서들과 감정을 풀 자리를 만들려고 한 거겠죠. 저 역시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이라면 얼른 감정을 풀고 잘 지내고 싶었기에 평소와 달리 화끈하게 말했습니다. 에이, 기분이다. 내가 승진턱 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뭉쳐요. 와, 화끈하다. 그렇게 세 부부끼리 회풀을 푸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이래저래 감정이 가스레질 일이 많았던 터라 이참에 다들 풀었으면 싶어서 일부러 제가 정말 기분 낼 때나 가는 고급 라운지바에 예약을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저랑 남편을 제외하고 그런 고급스러운 곳은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와, 형수님 오늘 단단히 준비하셨네. 형수님 덕분에 이런 데도 다 와보고 진짜 호강하네요. 아직 꽁한 기분으로 나와 떨떠름하게 서있던 동서들도 모임 장소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대기업 접대 자리로도 이용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동서들은 아직 평사원이다 보니 이런 곳에 와볼 일은 없었겠죠. 이왕이면 이런 걸로라도 점수를 좀 땄으면 싶었어요. 와, 이 양주 진짜 비싼 건데 병째로 마셔도 괜찮아요? 저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오늘은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셔도 상관없으니까 가격 보지 말고 원 없이 드세요. 분위기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저나 남편이야 그날 기분이 최고였고 쭈뼛하던 동서들도 좋은 술 한 모금씩 넘기고 나니 표정이 좀 풀어졌더라고요. 남편은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승진한 마누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팔불질처럼 자랑을 늘어놓느라 잔뜩 신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들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동서들 술 마시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오늘 술이 좀 받는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저대로 놔둬도 괜찮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마디 건넸습니다. 동서, 괜찮아? 물도 좀 마셔가면서 천천히 마셔. 왜요? 막상 비싼 술 사려니까 아까워요? 가시돋친 둘째 동서 말투에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싶었죠. 어째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가나 싶었는데 이 정도로 동서들 심술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어지간하면 잘 넘기려고 다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깝긴 축하해줘서 고마워서 한턱 내는 건데. 중소기업 부장이 뭐 그렇게 대단한 자리라고 내가 축하식이나 해요? 저 사람이 하도 닥달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던 제 노력은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쯤 되니 저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싶더라고요. 언제까지 제가 동서 기분을 맞춰주겠습니까? 동서, 축하해줄 생각 없으면 그냥 거절하지 그랬어. 꼭 그렇게 꼬아서 말해야겠어? 이제 본심 나오시나 보네. 왜요? 저희가 축하 안 한다니까 안 입고 오세요? 아니 근데 대기업 되는 저희 입장에서야 중소기업 부장 별거 아닌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 진짜 미쳤어? 아 내가 틀린 소리 했어? 왜 소리를 질러? 나만 해도 어떻게든 계약 하나 따내겠다고 들러붙는 중소기업 부장들이 한둘인 줄 알아. 누가 들으면 아주 대기업 회장님이라도 되신 줄 알겠어. 유세도 이런 유세가 없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못난 소리만 골라서 하냐? 아,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드리지 못해? 못해, 안 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중소기업 직원한테 사과씩이나 해야 돼?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더는 못 봐주겠기에 한 소리 하려던 차에 남편이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다들 이 박치지 못해? 남편 입에서 처음 듣는 욕설에 다들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욕을 듣는 당사자인 동서들도 그렇지만 저도 정말 놀랐어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내는 모습은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내가 내 마누라 자랑스러워서 부르는 자리에 유세? 이 사람은 평생 자기 자랑이라고는 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꼴랑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 제일 잘난 줄 착각하고 사는 니들하고 같을 줄 알아? 우리 와이프야말로 이런 식으로 엮이지 않았으면 니들 같은 인간들하고는 어울릴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아?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고함을 치는 남편 모습에 두 사람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부장이니 대단할 것도 없다고? 무식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사람 회사 가치는 지금 시가총액 100억이 넘어. 니들은 신문도 안 보냐? 이 사람이 성공시킨 프로젝트로 정부 계약에 해외 특허까지 따냈다고. 그런 인재들 사이에서 부장까지 올라갔단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니들처럼 일반 직원인 줄 알아? 이 사람 회사 지분까지 가진 사람이야. 회사 주주라고. 이 대기업에 붙어서 월급이나 타먹을 줄 아는 것들아. 100억이니 정부 계약이니 해외 특허니 회사 지분 이야기까지 나오자 동서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했던 작은 중소기업이 자기들 생각과는 달리 보통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간신히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제가 그런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사람 제 밑으로 보고 깔보는 건 잘못한 일이죠. 그래도 자기들 보기에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순간 쳐다보는 제 눈빛에 주춤 눈치를 보는 꼴이 어이가 없으면서도 좀 고소하더라고요. 저는 이만하면 됐다 싶었는데 남편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 숨이 거칠었습니다. 내가 니들 결혼할 때 어떻게 했는데 아직 자리도 제대로 못 잡은 니들 사람 사는 것처럼 살게 해주겠다고 내가 그렇게 도왔는데 감히 내 아내를 이런 식으로 대? 나한테는 아까운 사람이 이 사람을 감히 겉으로 보이는 조건만 대충 보고 사람 괄시하는 니들 같은 모자란 인간들이 감히 당장 내가 빌려준 집값 빼서 가져와. 내 아내 무시하는 너 같은 인간들한테 내 돈 절대 못 줘. 남편이 두 동생들 결혼하면서 준비가 부족해 도움을 줬다는 건 미리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남편 벌이가 가장 좋기도 하니 여윳돈도 있었으니까요. 그걸 그래도 돈거래가 오갔으니 명목상 계약서를 쓰고 이자도 받지 않고 그 일부를 천천히 갖고 있었죠. 남 같으면 가당치도 않을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한테는 남보다도 못하니 당장에 그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였죠.
그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동서들은 물론이고 시숙들까지 얼굴에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주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몰라서 실수했어요. 형님, 제가 죄송해요. 다시는 형님 앞에서 건방 떨지 않을게요. 형님, 잘못했어요. 저는 형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콧대 높게 굴던 둘이 돈 내놓으라는 남편 말에 아주 납작 엎드려서 저렇게 쉽게 사과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심스러웠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건 아닌건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건 아니야.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문제는 나는 모르겠네. 이 사람 돈인데 내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고 알아서 해결들 봐요. 그러고는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대는 남편을 데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술값 계산하라는 저를 보고 저것들 꼴을 보고도 비싼 양주 사 먹이고 싶냐며 남편이 난리치는 바람에 결국 그냥 나오고 말았습니다. 당신 진짜 그 돈 한꺼번에 다 받을 거야? 내가 내 돈 받겠다는데 왜? 내가 그간 못 받은 이자까지 싹 쳐서 받아낼 거야. 나 무시하는 건 참아도 당신 무시하는 건 절대 못 참아. 어디 감히 내 마누라를.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웃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뭐가 좋냐며 타박을 하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앞으로 살면서 억울한 일,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나 대신 화내고 억울해줄 사람이 있는데 세상 무서울 게 무엇 있겠냐 싶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두 동서들 폐악도 별거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동서 둘 다 남편 돈 갚느라고 고생 꽤나 했습니다. 남편이 시숙들 도움 받아다가는 정말 당장 소송해서 받아낼 거라고 으름장을 놓는 바람에 대기업 다녀받은 피 같은 월급 내놓느라 둘 모두 속이 쓰렸을 거예요. 이건 남편과 시숙들 간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니들 같으면 마누라 그 꼴 당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는 말에 시숙들도 할 말이 없었겠죠. 그래도 부부인이 뒤에서 몰래 도왔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정도는 농감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숨기지 않고 일러 바친 남편 덕에 동서들은 시부모님께도 단단히 야단을 맞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니들한테 너무 잘해준 모양이다. 어디 감히 손이 동서를 제 밑으로 보고 그따위 짓거리를 벌여. 감히 내 집에서.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그리 마음씨가 비단결 같은 분들이 화내니까 정말로 무섭더라고요. 그날로 그 둘에게 사근사근 부드러운 시부모님은 영영 사라졌습니다. 제대로 바닥을 보였으니 아무리 행동을 조심해도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더는 믿업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십수년이 지났지만 그 둘은 여전히 저한테 쪽도 못 쓰고 잔뜩 기가 눌려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크게 뭘 한 건 없는데 주변에서 워낙 야단이었다 보니 둘 다 아주 된통 당하기는 했죠. 결국 이자까지 쳐서 그 돈을 다 받아낸 제 남편이 참 대단해요. 그 이후로 저는 결국 회사 이사진까지 올라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저희 회사 이름만 들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여전히 대기업에 비하면 직원 수는 적은 편입니다만 그래도 지금은 직원 수가 거의 200여 명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제 연봉이나 회사 지분 가치를 따지면 여느 대기업 이사들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동서 둘은 그리고 채 10년도 채우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평사원은 많고 관리직까지 승진하는 사람은 소수이다 보니 남자들도 40대에 들어서면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많죠. 아이까지 있고 승진에 실패한 동서들이 끝까지 대기업에서 살아남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대기업 다니는 게 평생 가장 큰 자랑인 두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나이까지 왕성하게 사회활동하는 사람은 저뿐이네요. 회사 그만두고 둘 모두 급격히 기가 죽은 탓에 오히려 이제는 짠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다면만 보고 상대방을 평가하기 쉽다지만 그래도 예의라는 게 있는 건데 둘 다 처음에 저한테 너무했다 싶어요. 첫 단추를 그리 꿰지 않았더라면 꽤 괜찮은 사이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뭐 별로 아쉽지도 않네요. 여전히 하늘이 두 쪽 나도 제 편인 남편과 이제는 남편과 저를 쏙 닮은 소중한 아이들도 있는 판에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기도 하고요. 회사 일 역시 바쁘지만 더없이 만족스러워서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때 그런 일도 있었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해프닝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다들 제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도 열심히 일하시고 하루의 마지막에는 소중한 사람들 품에 돌아가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이야기 마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 중반 된 여성입니다. 요즘 참 시끄러운 일이 많죠?
그중 가장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교사와 교권 문제잖아요. 저도 이와 관련하여 겪었던 일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털어놔보고 싶어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교사가 되었어요. 벌써 10년 전이네요. 교사 경쟁률이 떨어졌다고는 해도 임용고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사범대 나와서 임용고시를 볼 때 얼마나 긴장하고 열심히 노력했었는지 몰라요. 사실 좀 더 어른스러운 아이들을 상대로 대학 보내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다면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쪽이 좋습니다. 사실 중고등학생쯤 되면 뛰어난 아이들은 정말 뛰어나서 선생님에 대해 예의를 잘 갖추는 아이들도 많아요. 물론 요즘 교권이 추락해서 교실 학생들 전반적인 수준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얌전하고 좋은 학생들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존재가 지워지고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져서 안타깝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였어요.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기 전 유치원을 나와서 학교에 막 입학하는 그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고사리 같은 손을 내밀면서 선생님을 부르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다 보면 제가 정말 세상 모든 아이들의 엄마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임용고시를 치르고서 다행히도 운 좋게 처음 본 시험에 합격하여 사립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연봉이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서울에 있는 사립초등학교였는데 아이들 수준도 높고 꽤 신경 쓰는 집안의 부모님들도 많이 계셨죠. 신규 때는 그래도 운이 좋았는지 정말 좋은 학부모님들과 착한 아이들로 이루어진 반을 맡게 되어서 즐겁게 1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신규로 교사 일을 시작하면 얼마나 떨리고 의욕이 넘치는지 아마 교사분들은 아실 텐데요. 조그만 아이들의 1년이 제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면 없던 의욕도 생기는 게 바로 교사들이랍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정말 의욕 넘치게 아이들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가르치면서 1년을 보냈어요. 그래도 좋은 학부모님들과 인연을 맺으며 한 해를 보내고 나니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 다음 해에도 그래서 조금 노하우가 생긴 상태로 조금 더 능숙하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요. 2년 차에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약간씩의 트러블은 있었지만 그래도 상식 내였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였거든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이제 3년 차에 벌어지게 된 거였죠. 당시 3년 차에 처음으로 고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동안 저학년만 맡다 보니까 애들이 다 순했거든요. 아직 뭘 모르기도 하고 제가 타이르면 말도 잘 들었고요. 게다가 운 좋게 아주 좋은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학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5, 6학년쯤 되면 애들이 머리가 커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을 다른 선생님들께 듣기는 했는데 체감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덜컥 6학년 담임을 맡게 된 거였죠.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그동안 별로 안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문제 행동을 벌였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학급을 구성하다 보니 한꺼번에 셋 정도가 한 반에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연차에 아무것도 모르는 선생님이었던 제가 그 반을 맡게 된 거였죠. 고 연차인 선생님들은 이미 학교 사정을 다 아시고 어떤 애들이 골치 아픈지를 다 아시니까 그 학급을 안 맡으려고 다들 버티셨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 일이 밀려온 거였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저학년 아이들 그래도 나름 별탈 없이 2년 동안 잘 가르쳤고 그랬으니 저 연차 젊은 여선생님한테 골치 아픈 애들을 그냥 떠맡겨버린 거였어요. 저는 사실 그것도 모른 채로 처음 만난 고학년이니 정말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겠구나 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했었죠. 새학기가 되어 처음 교실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난장판이더라고요. 원래 애들이란 쉬는 시간에 선생님 없을 때는 난장판인 게 당연하니까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모두 앉으라고 이제 수업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몇몇 애들을 제외하고는 애들이 조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 말도 안 듣고 그냥 자리에 서서 계속 떠들고만 있어서 선생님이 들어온 줄을 모르나 하고서 좀 소리를 높여서 애들을 불렀어요. 애들아 이제 좀 조용히 하고 수업 시작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반 애들이 저를 쓱 돌아보는데 좀 귀찮다는 눈길 있죠? 그런 식으로 돌아보더군요. 저학년 애기들한테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시선이라서 저는 좀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시선 가지고 애들 타박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그냥 서서 애들이 간신히 자리에 앉는 꼴을 보고 있었죠. 그중에 유달리 한 애가 느적거리면서 늦게 자리로 가서 앉더라고요. 앉아서도 계속 다리를 떨고 책하고 공책을 집어던지면서 중얼중얼대고요.
솔직히 저는 그 애가 요새 문제되는 발달장애라도 가진 아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이 반을 맡을 때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는 없다고 알고 있었고 전달받은 바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수상해서 걔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죠. 첫날은 어찌어찌 지나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제가 수업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여전히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이제 수업 시작한다고 제가 소리를 좀 높였어요. 그런데 애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있으면 제 목소리가 충분히 안 들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앉지 않기에 조금 더 크게 말을 했었죠. 그날도 애들이 귀찮다는 듯한 얼굴을 하고서는 미적거리면서 자리에 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몇몇은 아예 제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제 얼굴을 보고서도 교실에 서서 계속 저희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와중에 한 애는 교실 바닥에 찍찍 침을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는 애들한테 다가가서 화가 나는 것을 참고서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자, 애들아, 이제 수업 시작할 텐데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싫은데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요즘 애들이 건방지다고는 해도 초등학생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한테 말대답을 할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고학년이라고는 해도 아직 중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었는데 말이죠. 자리에 앉아야 해요. 그래야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지. 하지만 어쨌든 요즘은 안 좋은 말로 꾸중이라도 하면 학생들이 도리어 선생님한테 반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좋은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렇게 건방진 아이들이 이런 말에 제대로 순응할 거라는 기대는 저도 하지는 않았지만요. 싫은데요? 저 여기 서서 들을 건데요? 제 마음대로 할 건데요. 선생님이 뭔데 저한테 자리에 앉아라 말아요? 그 애는 숨도 쉬지 않고 저한테 따발총처럼 건방지게 말을 쏴댔습니다. 학교 애들이 전부 못된 건 아니었어요. 얌전하고 착한 애들은 놀란 채로 저와 그 학생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주변으로 하필 그 품행이 바르지 않은 애들이 모여 앉아 있어서 걔네들은 제 얼굴을 보면서 희죽이고 웃고 있었어요. 제가 당황해서 얼굴이 굳어지는 반응을 즐기는 게 뻔했죠. 저는 겨우 교사로 일한 지 3년째 된 어린 선생님이었고 학생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처음 겪어서 너무 당황했어요. 글쎄 이걸 교사 자질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누구든 교사라는 직업의 경험치를 다 쌓은 후에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당시 저연차 교사로서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 무척 적은 상황이었고요.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버릇없이 이게 무슨 말버릇이니? 선생님 지금 저한테 소리치셨어요? 학생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가 빈정대듯이 말하는데 그때 기싸움에서 밀리면 정말 한 해 동안 아예 애들을 잡을 수가 없겠더군요. 주변에서 얌전한 애들도 숨죽이고 저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좀 못된 애들도 제가 지지 않고 소리를 높이니까 움찔한 기색이었어요. 어쨌거나 아직 중학생도 안 된 초등학생 6학년들이었으니까요. 저도 소리 높여서 큰 소리로 애들한테 말하면 자칫 아동학대로 걸릴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절대 밀리면 안 될 것 같더군요. 내가 언제 소리를 질렀니? 선생님 목소리는 원래 크다. 그리고 너 지금 선생님한테 대들었으니 뒤로 나가서 10분간 서 있어라. 책 들고 가. 공부는 해야 하지 않니? 제가 엄한 목소리로 꾸짖으니 아이는 움찔하면서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건방진다고 해도 아직 어린애였어요. 사립초라서 아주 불량한 애들은 또 없었거든요. 사실 불안하기는 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 애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알아서 대들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는 애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 해 동안 애들 가르칠 걸 생각하면 물러날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제가 이 아이들을 전부 책임지고 가르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눈치를 보는 듯했던 그 애는 곧 열받는다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겨우 초등학생인 애가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물론 요새 초등학생들이 정말 어른 못지않게 더러운 말도 하고 거칠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눈앞에서 실제로 목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죠. 게다가 제가 가르치는 제 학급에 그런 애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거였으니까요. 심지어 교실 바닥에 침까지 뱉더군요. 그런데 큰 소리가 나서인지 학기초라 복도를 이리저리 다니며 학급들을 살피던 교감 선생님이 창문 너머로 나타나셨어요. 다른 학급 애들도 숨죽이고 전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지. 교감 선생님 얼굴도 보이지. 저는 물러나지 않고 단호한 태도지. 이러니까 그 건방진 학생도 더 반항하기가 애매한지 씩씩대면서 뒤로 나가더군요. 제가 책을 가지고 가라고 했지만 책을 도리어 책상 위에 집어던지고서 책상 다리를 걷어차면서 나갔어요. 저는 너무 속이 울렁거리고 심장이 뛰었지만 침착한 척 다시 교탁으로 돌아와서 앞에 섰죠.
그러고 나서 책을 펴라고 하자 애들이 슬금슬금 눈치를 보면서 책을 다들 폈어요. 지금 제가 저 건방진 애하고 기싸움에서 이긴 것이라 애들이 제 말을 듣기 시작한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창문 밖에서는 교감 선생님이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서는 곧 사라지셨어요. 10분이 지난 뒤 쿵쾅대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 그 애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책상에 엎드려서 제 얼굴도 보지 않더군요. 뭐 괜찮았었어요. 학급 다른 친구들의 공부를 방해만 안 한다면요. 문제는 그런 애가 하나 있으면 학급의 면학 분위기가 애초에 다 흐려져 버린다는 거였죠. 순하고 모범적인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 두세 때문에 공부도 하지 못하고 선생님에게 제대로 된 지도도 받지 못한 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애를 비롯해서 아까 저한테 빈정대는 눈길을 한 3명한테는 절대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선생으로서 학생하고 기싸움을, 심지어 초등학생하고 기싸움을 이겨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한심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밀릴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그날 수업이 모두 끝나고 나서 애들 가고 난 후 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손 선생, 내가 아까 지켜봤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어떤 거요? 아까 애한테 소리친 거 말이야. 걔 부모님이 좀 그런 분이거든. 언제 어떤 것으로 물고 늘어져서 1년 내내 골치 아프게 할지 모르는 일이라서 그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걔가 학급 분위기를 다 망칠 텐데요. 1년 내내 다른 애들이 피해를 정말 많이 볼 거예요. 걔가 들어간 학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냥 손 선생도 포기하고 걔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게 좋아. 교감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얼굴이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교감 선생님 표정에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라는 의미도 읽을 수 있었죠. 그냥 걔를 내버려두기만 하고 6학년이니 딱 1년만 참으면 졸업시켜서 잊어버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을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애들을 전학시켜버리거나 해서 학교에서 일단 나가기만 하면 그래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졸업이 딱 1년 남았으니 그 기간만 버티면 된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그 건방진 학생 자신도 사실 문제죠. 아무리 건방을 떤다고 해도 겨우 초등학교 6학년생이잖아요. 지금 버릇을 고치면 그래도 향후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시도도 안 해보고 항복한 채로 그냥 포기해버릴 수는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아주 저연차 교사였고 나름대로 청운의 꿈을 꾸고 있던 때였기에 더 그랬죠. 게다가 그 애를 그냥 두면 학급의 얌전한 아이들도 완전히 흐려진 분위기 속에 처할 게 뻔했고 어떤 아이들은 그 버릇을 닮아서 더 나빠질 수도 있었어요. 일단 저는 교감 선생님한테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서 나왔지만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 애한테 져주지 않았어요. 그 건방진 애는 사사건건 저한테 맞서면서 저를 선생 취급도 하지 않으려고 들었죠. 어떤 때는 저한테 말대답을 하고 어떤 때는 대놓고 무시하면서 책도 펴지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일단 교감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 일단 아이 앞에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말을 들을 때까지 차분하게 계속해서 지시했어요. 그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배우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그래도 학기 초에 애를 잡아놓는 게 분명히 나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별다른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결국 목소리를 높이고 화를 내게 된 사건이 터졌죠. 그 애가 몰카를 찍으려고 덤빈 거였어요. 제가 치마를 입고 왔을 때 노골적으로 제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서 촬영하려고 들었거든요. 믿어지세요? 겨우 초등학교 6학년생이 그런 짓을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교실을 걸으면서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맨 앞줄에 앉은 그 녀석이 슬쩍 발을 내밀어서 제 쪽으로 뻗더라고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애들을 보면서 시선을 위로하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서 앞쪽으로 가려다가 밑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녀석이 운동화에다가 핸드폰을 붙여서 제 치마 아래쪽으로 넣어서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학년을 가르칠 때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서 순간 열이 뻗쳐서 말이 안 나올 정도더라고요. 저한테 발각된 주제에 그 녀석은 난처해하지도 않고 빙글빙글 웃으면서 핸드폰을 슬쩍 지 쪽으로 가져가는데 제가 빼앗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핸드폰 주세요. 지금 제 물건 빼앗아 가는 거예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뭐 찍은 거야? 너 제정신이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있는 힘껏 높아져 있었죠. 네, 물론 아동한테 큰 소리를 내서도 거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게 교사의 본분인 것은 알아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침착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저도 당시에는 겨우 20 중반 갓 벗어난 저연자 교사였고 그 애는 덩치가 커서 거의 고등학생처럼 보일 정도인 애였어요. 제가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화를 내는데 그 녀석이 그러더군요. 그 핸드폰 내 거고 내가 찍은 것도 내 거예요. 선생님을 건드릴 권리 없어요. 핸드폰 내놔요. 초등학생 어린애가 딱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정말 닳고 다른 고등학생 양아치 같은 말투라서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더군요. 저는 빼앗은 핸드폰을 그대로 들고 가서 파일 안에 쑤셔 넣었어요. 뒤에서 그 애 녀석이 쫓아오면서 핸드폰 내놓으라고 악을 질러대었고요. 안 된다. 너 이거 찾고 싶으면 부모님 오시라고 해. 선생님 치마 속까지 찍으려고 하는 너 같은 학생은 부모님하고 면담을 해야겠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 나오는 걸 막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어지간한 청소년만큼 커다란 덩치의 남자애가 씩씩대면서 저를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바짝 붙어서 발을 굴러대는데 제가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고요. 당연히 반 전체 분위기도 엉망이었지만 저는 미안하게도 학급 아이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당장 제가 지금 학생한테 치마 속을 찍히는 짓을 당한 터라 손까지 떨려왔기 때문이었죠. 그 녀석은 저를 때리기라도 할 것처럼 씩씩대면서 제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곧 쾅 하고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선생님이나 같은 학급 친구들에 대한 배려나 존중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애였죠.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뛰었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척하려고 어찌나 애를 썼는지 손이 후들거리면서 무릎이 떨리더군요. 하지만 지금 학급 애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그랬다가는 남은 애들 중 좀 삐딱한 애들까지도 저를 우습게 볼 게 너무 뻔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정말 남은 기간 동안 이 학급 애들하고 같이 지내고 가르치는 게 악몽이 되길 뻔했죠. 이를 악물고서 괜찮다는 듯이 얼굴을 가다듬고서 마치 걔가 원래 없던 것처럼 그냥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 녀석하고 비슷한 성향인 애들이 눈치를 보면서 딴지를 걸까 말까 하는 게 느껴졌지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대로 쭉 수업을 진행하니까 말없이 수그러들더군요. 아마 제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그 녀석들까지도 저한테 대들면서 비웃고 나가버렸을 게 뻔했어요. 그나마 제가 무표정하게 수업을 지속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였죠. 그러고 나서 저는 그날 교관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의 치마 밑으로 핸드폰을 넣어 몰카를 찍으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범죄였으니까요. 하지만 교관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별다르게 저를 위해서 화를 내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참 그 애가 잘못했다면서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한번 참고 넘어갈 줄 아는 말만 계속했죠.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참고 넘어가 주라는 건지 말이에요. 게다가 학생 훈육의 면에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잘못한 건 확실히 짚어주고 벌을 받고 넘어가야 그게 잘못된 것인 줄을 아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못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교감도 교장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시더군요. 교장 선생님은 도리어 저를 나무라듯이 말씀하셨어요. 거 손선생 좀 참지 그랬어요. 걔 부모들이 아주 골치 아프단 말이야.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알아? 하지만 제가 이걸 참고 넘어간다고 해도 걔가 나중에 어떤 꼴이 될까요? 애를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 이제 애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생각은 버려요. 그런 마인드로는 애들 가르치는 일 길게 못하니까. 아니 물론 손 선생이 아직 젊고 교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게 먹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지. 손 선생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이나 선생님들까지도 다 너무 골치가 아파진다고. 본인 혼자만 힘들고 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장 선생님은 답답하다는 듯이 저한테 그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제 잘못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상사한테 싫은 소리를 듣는 그 상황이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렇게 얌전하거나 고분고분한 성격은 아닌데 그래도 아직 저연차 교사이기도 했고 학교라는 조직의 분위기상 항상 다소곳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도 그때 아무런 말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다가 나왔었죠. 나와서도 정말 속이 뒤집혀서 퇴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한참이나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이라 이미 해가 거의 저문 다음이었는데요.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은 많이 퇴근하시고 난 다음이라 저는 한숨을 쉬면서 애한테 빼앗았던 핸드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어차피 패턴으로 여는 것이라 저는 알 수 없었고 애 부모님이 오면 면담한 다음에 열어서 제 치마 속 촬영한 영상을 지우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번호를 보니까 그의 부모님 번호였어요. 저는 애들 번호는 물론이고 부모님 번호까지 다 꼼꼼하게 저장을 해두었거든요. 그 애는 아마 저한테 혼나고서 곧장 부모님 퇴근하자마자 이야기를 한 것 같더군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걔 부모님한테도 쓴소리를 좀 하겠노라 결심한 이후에 전화를 받았죠. 그리고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제가 여보세요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전화에서 거의 귀가 찢어질 것처럼 엄청난 소리로 욕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마 들어보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화기를 통해서 그 아기가 가득 눌러 담긴 상대방의 욕설이 저한테 쏟아지는 걸 들으면 거의 정신이 멍멍해질 정도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서 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맨 끝에 문장 하나 정도였죠. 네가 교사면 다야? 너 내가 내일 학교 가서 죽여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신경질적인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보통은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하시고 그 후에 면담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아버님께 전화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먼저 애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한 거였어요. 정신이 멍멍해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대로 전화가 끊어지더군요. 저는 멍청한 상태로 앉아 있었어요. 다시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아야 할 것 같은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방통행으로 욕설을 얻어먹었는데 바로 정신이 차려질 리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참 앉아있다가 손이 떨리는 걸 가라앉히고서 다시 그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저쪽에서 딱 끊더군요. 몇 번도 해봤지만 계속해서 끊어버려서 저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퇴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 엄마가 급히 따라오면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죠. 아,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됐다. 별거 아니에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애들이 말 안 들었어? 뭐 과일이라도 깎아줄까? 괜찮아요. 필요하면 이야기할게요. 저희 엄마는 가정주부로 평생 살아오신 분이라 굉장히 심약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겪은 일을 그대로 말했다간 거품 물고 넘어가시게 뻔해서 그냥 제가 입을 다무는 쪽을 선택했던 거였죠. 저희 아빠는 또 다혈질이셔서 이런 일이 생기면 화를 내실 거라 제가 말하지 않는 게 나았고요. 사실 우리 부모님도 나 보호하려고 애쓰셨었지 싶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부모들은 항상 아이가 학교에서 혼나고 오거나 친구들과 싸우고 오면 마음이 불안정해지기 마련이죠. 아마 그의 아버님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었어요.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사람이 있어서 자기가 불안해지면 욕설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으니까요. 그 녀석의 태도로 봐서는 부모님의 공격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는 감안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는 어느 정도는 각오를 한 채로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는 아마 시간이 없었는지 그의 아버님이 안 오셨더라고요. 그 녀석은 아무 기색도 없는 채로 출석해서 앉아 있었고요. 그런데 눈길도 안 마주치고 고개를 이리저리 팩팩 돌리는 꼴이 전혀 반성한 기색은 아니었죠. 아마 오후나 퇴근 이후에 오지 않을까 싶었을 때였어요. 딱 점심시간 직전인 시간이었는데 끝나기 거의 20분 전쯤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려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놀라서 돌아보니까 거기 어떤 중년 남자가 시근덕대면서 서 있더군요. 저는 누구냐고 물으려다가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그 녀석 아버님이라는 사실을 눈치챘어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만한 사람은 그 아버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버님, 혹시 오늘 면담하러 오셨나요? 지금 수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 조금 기다리셔야.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학부모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교실로 성큼성큼 들어오시더군요. 그러더니 제 멱살을 잡고 다짜고짜로 밀치셨어요. 저는 너무 창졸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비틀거리면서 뒤로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교탁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대로 넘어졌다면 아마 크게 다쳤을지도 몰랐는데 어떻게든 중심을 잡아서 간신히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교탁을 발로 차면서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네가 선생이면 다야, 어? 야, 네가 내 아들 핸드폰 뺏어갔어? 그거 너 강도질이야, 알아? 네가 무슨 권리로 애 핸드폰을 빼앗아가? 너 공산당이야, 어? 남의 재산을 왜 손을 대? 그 아버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이 들어오자마자 제 멱살을 잡고 밀쳐서 놀라 손발이 떨리는 와중에 마구잡이로 고함까지 질러대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 나이 겨우 20 중반 조금 넘었을 때였는데 저 연차 교사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었죠.
학급 아이들이 전부 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그 녀석은 저를 비웃는 얼굴로 빙글빙글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녀석 주변으로 앉은 비슷한 놈들도 희죽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었고요. 정말 머리가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너 뭐 애한테 소리를 질렀다며? 야, 너 그거 아동학대인 거 알아? 죽을라고 이게 확. 내가 너 고소해서 교사 잘리게 만든다, 알아? 이런 게 선생이랍시고 자리 보존하고 앉아가지고 애한테 소리나 지르고 말이야. 아버님 진정하세요. 일단 말씀이라도 좀 들어보시고. 야, 됐어. 내가 지금 교장하고 교감한테 가서 단판 짓고 올라니까 너 진짜 가만 안 둔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서 그 아버님은 순식간에 애를 데리고서는 교실 밖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이제 정말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제가 봉변을 당하는 사이에 점심시간 벨이 울렸고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애들한테 밥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만 간신히 한 채로 교무실로 들어왔어요. 당연히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죠. 그러고 나서 한 30분쯤 뒤에 교장실에서 내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손 선생, 다시 그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정중히 사과드려. 그리고 애한테 핸드폰 돌려주면서 또 미안하다고 사과 꼭 하고. 안 됩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왜 사과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그 핸드폰 안에 불법 촬영물이 있는데 그걸 돌려주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대뜸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런 상관없다는 듯이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송 선생,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건가? 내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는 거야? 선생님이 되어서 교장 지시에 안 따르겠다면 어쩌자는 건가? 지금 잘 처신해야 해. 나도 그 아버님한테서 손 선생 보호를 못 해줘. 하지만요, 그 아버님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성격도 험한 양반이야. 지난번 걔 4학년 때도 담임선생님 고소해서 교사 바뀌었던 거 모르나? 내가 보호해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속이 울컥거리더군요. 교장 선생님의 말씀대로 사실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아버님 심지어 학교 앞쪽 골목 있지? 거기 정비소 하고 있어. 동네 학부모들하고 사이가 좋아서 한번 그 사람이 물어뜯기 시작하면 진짜 골치 아파진다고. 머리가 아프더군요.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상 학부모와 소통을 하는 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게다가 그쪽에서 제 직업을 망가뜨리려 한다면 제가 저항할 수단조차 없는 게 현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멍하니 교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걔 아버지가 학교 앞 골목 정비소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안 돌아가는 머릿속으로도 저희 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그쯤에 있고 거기 1층에 정비소가 있다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마 거기인가 싶었어요. 사실 아빠 엄마 소유의 건물이고 관리인도 따로 있는 큰 건물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딱히 관심은 없는 곳이기는 했어요. 코로나 때 워낙 수익이 안 나와서 월세를 내려서 장사를 하게 해주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걔 아버지가 정말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솔직히 선생으로서 하면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그 학생도 그 학부모도 진짜 꼴보기 싫고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더군요. 거기에 더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이 학교라는 세상의 조직 생활이 정말 무척 허무하다고 느껴지기도 했고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려니 곁에 있는 선생님들이 빨리 조퇴 먼저 하라고 지금 애들 가르칠 정신이 아닐 것 같다고 저한테 위로를 해주셨지요. 다른 선생님들이 대신 해주시겠다면서요. 아무래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이라도 가야 할 듯해서 선생님들의 호의를 고맙게 받고 일어나려는데 그 애 녀석이 교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저기요, 저 핸드폰 이제 주죠? 우리 아빠 또 부르기 전에. 걔는 저를 선생님이라고도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멍하니 걔 얼굴을 보면서 걔가 나를 선생 취급을 안 하는데 내가 걔를 학생 대접을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었어요. 학기가 시작되고서 그 녀석을 계도하려고 애썼던 시간들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치솟는 듯한 기분이었죠.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핸드폰을 내놓으라는 그 녀석 얼굴을 보다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핸드폰 나한테 없는데? 뭔 소리예요? 가져갔잖아요. 부숴서 버렸는데? 아, 뭔 소리예요? 가지고 있잖아요. 뭘 버려요? 걔는 당황하면서 저를 몸으로 밀치고 제 책상 서랍이 열려고 했어요. 그때 옆자리에 있던 선생님이 몸으로 얼른 끼어들면서 걔를 막아서섰죠. 아, 뭐 하는 거니? 지금 너 다른 사람 물건 막 만지는 거야? 돌아가서 그냥 네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다시 와. 선생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모두 같이 저희 쪽을 바라보셨어요. 많은 숫자의 시선이 있으니 과연 그 녀석도 더 행패는 못 부리고 씩씩거리다가 아빠 다시 올 거예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사라져버렸죠. 저는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머리를 짚었지만 그래도 동료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 웃어 보였어요. 그 선생님은 빨리 병원에 가라고 제 등 뒤를 밀어서 내보내 주셨죠. 그런데 저는 가기 전에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서 교정실로 향했어요. 다행히도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왜 왔냐고 묻는 탐탁지 않는 눈길 앞에서 저는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직서입니다. 뭐? 아니,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래? 뭘 그런 일 때문에 사직서를 내? 그 애한테 핸드폰 돌려줄 수 없습니다. 저 몰카 찍은 증거니까요.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인간한테도 사과 안 합니다.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송 선생 고소한다니까? 하라고 하세요. 아니, 이건 내가 지금 수리는 안 하겠네. 머리를 식히고 다시 내일 와서 내도록 해. 이런 식으로 굴면 그 학급은 다시 담임이 바뀌는데 애들은 생각 안 하는 거야? 교장은 준엄하게 저한테 반의 다른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순간 머릿속에 차게 식는 것 같아서 그럼 알겠다고 내일 다시 생각해보고 오겠다고 하고서 돌아섰습니다. 조퇴하는 길에 마음이 정말 두 갈래였어요. 그래도 대학부터 임용고시 교사로 임해서 현재까지의 모든 세월을 다 허송세월로 돌리게 되는 사직서보다는 이번 일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교사 일을 끌고 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만둬버린 게 낫지 않나. 머릿속이 정말 혼란스럽더군요. 게다가 제가 그만두면 반의 담임이 또 바뀌게 되니 얌전하고 순한 다른 학급 아이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어 집에 가서도 멍하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번호를 보니까 또 그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냥 번호를 내려다보다가 받지 않고 끊어버렸죠. 그러더니 전화가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끈질기게 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스토킹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저는 정말로 핸드폰을 그냥 꺼버릴까 했는데 사직할 각오까지 한 마당에 대체 이 인간이 또 무슨 소리를 할까 궁금해서 한 10통쯤 전화 왔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또다시 욕설이 줄줄이 튀어나오더군요. 야, 너 내가 기회 줬는데 또 애한테 지랄했어? 뒤진다 진짜. 교장이 설설 기면서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해서 봐줬는데 핸드폰을 부쉈다고? 너 제정신이냐? 저는 이게 욕설 듣는 처음이 아니라서 이미 익숙해진 건지 그렇게 막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듣고 있자니 조용해서 저쪽은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야, 왜 대답이 없어? 이제 학부모가 우스워 보여? 내가 너 고소해서 꼭 길바닥에 나앉게 만든다.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 니네 부모는 너 그렇게 키웠냐? 선생이라는 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야, 니네 애미 애비는 대체 뭐 하는 것들이길래 이런 걸 선생이랍시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 사람 말이 저희 부모님에게까지 가자 더 듣고 싶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확인차 물어보았죠. 아버님, 이 동네에서 정비소 하신다고요? 그래, 내가 여기 아는 사람이 몇 명인데 내가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해서 너 가만히 안 둔다. 애 핸드폰 들고 와서 우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네 부모까지 와서 무릎 같이 꿇어. 듣다 보니 이게 정말 요즘 말하는 진상 학부모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일 뵙죠 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또다시 전화가 왔지만 아예 그 번호를 차단시켜버렸죠. 저는 그렇게 하고서 거실로 나갔어요. 제 방에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가서 저를 걱정하며 안절부절 하시던 엄마가 저한테 얼른 달려오셔서 제 손을 붙들고 소파로 가서 앉으셨죠. 대체 무슨 일이야? 너 뭐 큰일 있지? 계속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엄마 나 사직하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엄마는 너무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면서 물어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성인이 되어 직업적으로 독립했다면 이런 이야기는 다 해결된 다음에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제가 구속으로 몰린 마당에 저희 부모님의 힘을 빌리지 않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유치하고 치졸하긴 해도 저도 그냥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엄마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했다가 새하얗게 변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엄마는 벌떡 일어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입술을 잘근잘근 씹으셨습니다. 그런 짐승 새끼 같은 애비하고 자식 새끼가 다 있지?
근데 그런 것들이 선생님이 너한테 그 지랄을 했다고? 심지어 교장은 너한테 사과하라고 했고? 그래서 나 더 이상은 못 다니겠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취업하려고. 그래. 그리고 네가 뭐가 모자라서 거길 계속 다니니. 넌 네 아빠 사업이나 건물 하나만 물려받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그 새끼들이 뭐 알지도 못하면서. 고소? 고소 같은 소리 하네. 네 아빠 아는 정감만 몇 명인지 아니? 엄마는 거의 입에서 불을 뿜을 기세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헤헤 웃었어요. 안 그래도 아빠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 아빠 건물 중에 우리 학교 앞쪽 1층에 정비소 있는 곳 있지? 응, 있지. 그 정비소가 그 앱이라는 놈이 하는 곳이래. 뭐? 하면서 엄마는 더욱이나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그 정비소는 코로나 때부터 쭉 장사가 안 되어서 그때 한번 임대료를 내려주었고 요즘은 더욱이나 어렵다고 하도 우는 소리를 해대서 한 번도 내려줬다더라고요. 심지어 요 몇 달간 그것도 제대로 내지 못했는데 하도 사정을 해서 아빠가 그럼 경기 회복되면 그때 갚으라고 도촉도 안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정을 다 봐주고 있는 인간이 학교에서는 완전히 얼굴을 바꿔서는 담임교사한테 지랄을 떨어대고 있었던 거였어요. 세상에, 난 정말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다. 엄마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 인간이 부모님께 사정을 할 때는 그렇게 세상에 없이 가련하고 가엾은 가장처럼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애가 둘에 아내도 아픈데 장사가 안 되어서 너무 힘들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요. 돈이 없어 생활도 힘들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기에는 제가 입수한 애 핸드폰이 아주 최신형이더라고요. 제 것보다도 훨씬 더요. 그리고 곧 아빠가 돌아오시자마자 엄마하고 저는 그 사정을 전부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는 평상시에는 자상하고 다정한 분이지만 한번 화가 나면 급발진도 그런 급발진이 없거든요. 아무 말 없이 저와 엄마 이야기를 듣고 계시더니 아빠는 곧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 아침 일찍 사직서 내고 와라. 교장 이야기 들을 것도 없다. 네가 애들 가르치는 걸 좋아해서 교사를 직업으로 삼은 거지 생계 때문에 돈 벌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곳에서 네가 고생할 필요 없다. 아빠는 딱 잘라서 말씀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 뭐 저 하나쯤 돈 안 번다고 어떻게 되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이 동네에만 상가 건물 제법 큰 걸로 4채가 있고 서울 안에 좀 더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서 저는 학교로 들어갔어요. 일부러 조금 늦게 가서 학생들이 드문드문 등교하고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서 곧장 교장실로 갔어요. 커피를 마시려던 교장이 놀라서 저를 돌아보는데 그냥 사직서를 내려놓고서 돌아서서 나와버렸죠. 그리고 아빠가 기다리다가 차에서 내리셨어요. 저희 아빠 차가 좀 겉으로 보기에 많이 튀는 외제차라서 운동장에 세워놓으니 학생들이 수군대면서 지나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쪽팔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빠하고 같이 학교 앞쪽 그 정비소 쪽으로 갔어요. 학교 앞 골목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이라서 상당히 가까웠죠. 정비소가 아직 열기 전이었지만 어차피 그 뒤쪽에서 살림집하고 같이 있는 형태라서 아빠가 곧장 그 정비소 사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저한테는 그쪽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았지만 아빠가 짧게 몇 마디 하니까 나오겠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러고서 채 3분도 안 지났는데 헐레벌떡 사장이 튀어나왔어요. 바로 그 싸가지 없는 애녀석 아버지였죠. 순간 그 사람은 저하고 눈이 마주친 채로 무슨 일인가 헷갈리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그 사람한테 그러셨죠. 인사해. 내 딸일세. 안녕하세요. 초면은 아니죠? 제가 그 아저씨를 노려보면서 말하자 순간 말이 안 나오는지 어버버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그 사장님 이 아가씨 아니 이 선생님이 사장님 따님. 그래 내 딸이고 내가 어젯밤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네. 아빠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굳어 있었고 그 사람은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헬쑥해지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답변할 말도 찾기가 힘든 듯 그 사람은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자네 덕분에 내 딸 사직서 내고 오는 길일세. 그동안 내가 자네한테 임대료도 받지 않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되는군. 사직서를 내셨다고요? 아니 그게... 고소하실 거면 하세요. 저도 아빠 변호사 좀 빌려서 쓸 테니까. 안 하시면 저희가 고소하려고요. 제가 무표정하게 말하자 얼굴 표정이 진짜 볼만하게 변하더군요. 이번 달 안으로 가게 비우게. 지금까지 안 낸 임대료도 이번 달 안으로 내고. 안 내면 고소장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서 아빠가 돌아서셨어요. 그 아저씨가 달려와서 아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데 아빠가 저 먼저 집에 가라고 손짓을 하셨죠. 그러고서 저는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아빠한테 매달리고 울고 불고 난리였던 모양이지만 아빠가 봐주지 않고 곧장 가게 비우라고 선고를 해버리셨더라고요. 안 그러면 정말 법적으로 절차를 밟는다고 하셔서 결국 그달 안에 그 정비소는 허겁지겁 이사를 나갔고요. 물론 살림집도 같이 있었으니 거의 나앉다시피 한 모양이었어요. 소문으로는 어디 반지하 집으로 가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선의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이 저한테 고약한 짓을 하려다가 된소리를 맞은 꼴이라 별로 불쌍하지도 않았었죠. 결국 저는 교사를 그만두고 일반 회사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어요. 당시를 생각하며 다시 교사를 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네요. 요즘 교권 추락으로 여러 사건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제 경험이 생각나고는 한답니다.